흐린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보며 이정수는 허리를 폈습니다. 70여 년 농사일로 굽은 허리가 요즘 따라 더 아프군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정수 씨 맞으십니까? LH공사입니다. 선생님 땅이 3기 산업단지 개발지구로 편입됐습니다. 이정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보상가는 약 1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정수의 손이 떨렸어요. 19억이라.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얼굴 비추는 자식들 생각이 스쳤습니다. 알려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죠. 정미수가 아버지 논이 개발구역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에 사는 세 자녀가 모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영양제 좋은 거 가져왔어요. 이정수는 갑자기 따뜻해진 자녀들의 말투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있던 이정수의 집이 갑자기 북적이게 됐어요. 큰딸 정미수, 아들 정용수, 막내딸 정지혜까지 3남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왔죠. 아버지, 이 방습기 차면 관절 안 좋아지실 텐데 제가 제습기 놓아드릴게요. 정미숙이 분주히 집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딸이 갑자기 이렇게 살가워지니 어색하기만 했어요. 정용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장 봐올게요. 마트에 다녀온 아들은 건강식품까지 하나를 안겨왔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막내딸 정지혜였어요. 내일이 어머니 기일인데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 사상을 차리는 일은 언제나 이정수의 몫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수는 마당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물었어요. 멀리서 정용수와 정미숙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는다고? 정용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19억이래. 근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 정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정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농사 짓느라 굽은 허리는 아팠지만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주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대화는 더 이상해졌어요. 막내 정지혜가 냉장고에 채워놓은 건강식품을 보며 아버지, 이제 건강이 최고예요. 돈 있으면 뭐해요? 건강해야죠. 라고 말할 때마다 이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날 밤 이정수는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을 땐 찾지도 않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니 이렇게 다정해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정수에게 접근했어요. 각자의 속내가 얼굴에 너무 뚜렷이 보여 이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평소와 다르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죠. 큰딸 정미숙은 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밥을 밀어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미숙의 말에 이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재산 상속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계약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정수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정용수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죠.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일시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세무 전문가를 소개해드릴게요. 증여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용수의 시선은 자꾸만 이정수의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향했습니다. 어제 은행에 다녀온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 알았다. 이정수의 짧은 대답에 정용수는 만족한 듯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막내 정지혜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노인분들은 요양원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정수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난 아직 건강하다. 요양원은 필요 없어. 이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지혜는 황급히 말을 돌렸죠. 아, 그냥 나중에 필요하실까봐 미리 알아본 것뿐이에요. 오후 마당에서 혼자 쉬고 있던 이정수는 자식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아버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 정미숙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래도 빨리 정리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정용수의 조급한 대답. 아버지가 다른 데 쓰면 어떡해요? 정지혜의 걱정 섞인 말. 이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70여 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담긴 의도가 너무나 뚜렷했죠. 땅 팔자마자 자식들 얼굴이 달라졌구먼. 이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궈온 논이 19억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도 달라졌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정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을 어기 작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집사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죠. 김 집사, 나 좀 도와주게. 이정수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시오, 이 집사님? 김 집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소문 좀 흘려줘. 내가 투자 사기에 휘말렸다고. 이정수의 말에 김 집사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오랜 친구의 진지한 표정에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 후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미숙이 먼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레 차리던 밥상도 간소해졌고 아버지를 향한 관심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게 많아서. 정미숙의 말투에서 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정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거라. 정용수의 변화는 더 빨랐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피했고 돌아와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정용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죠. 알았다, 길 조심히 가거라. 이정수의 담담한 대답에 정용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정지혜의 반응은 달랐어요. 분노였죠. 그날 저녁 정지혜가 이정수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일 있으면서 왜 우리한텐 말도 안 했어요? 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형제들도 다 알아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이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나 이정수는 그저 담담하게 창밖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정지혜마저 짐을 쌌습니다. 저도 서울로 올라갈게요. 연락할게요, 아버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정지혜도 떠났어요. 갑자기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이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논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었어요. 50년 넘게 가꿔온 이 땅이 19억이라는 숫자로 평가받고 그 숫자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집사였어요. 이 집사님, 그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자식분들 다 떠났다면서요? 그래, 고맙네. 이정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묻어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수는 탁자 위에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던 손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내려진 듯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느니. 이정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이정수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정에 들러 바둑을 두는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가슴 한편의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레 들어오는 발소리. 이정수는 마당을 바라봤고 뜻밖의 방문객에 놀랐습니다. 정미숙의 며느리 이소현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소현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평소 시댁 행사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있던 인물이었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정수는 의아했지만 반갑게 이소현을 맞이했어요. 어서 들어오거라. 점심은 먹었니? 집 안으로 들어온 이소현은 짐 가방에서 몇 가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해 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장조림이랑 나물 몇 가지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소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요즘 뉴스에서 노인분들 투자 사기 당하는 이야기 들으면 늘 걱정되더라고요. 괜찮으신지 보러 왔어요. 이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가짜 소문이었는데 이소현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그게... 이소현이 이정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날 오후 이소현은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개고 오래된 냉장고를 정리하고 마당에 잡초도 뽑았어요. 평소 시댁 행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그녀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 이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 무렵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제가 동행할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이정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이소연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하잖아요. 제가 메모도 할게요. 다음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좀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된다. 너희 가정에 패 끼치기 싫구나. 이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와서 도와드릴게요. 거절하시면 정미숙 언니한테 말할 거예요. 이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소연의 진심 어린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뜻밖의 발견이었죠. 그날 저녁 이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결정된 듯했어요. 열흘 후 이정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읍내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자격증과 상장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박 법무사는 오랜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 무슨 일로 오셨소? 박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이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 원장을 정리하려고 왔네. 박 법무사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웬 유 원장인가? 건강은 괜찮으시오? 건강은 괜찮아. 그저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 이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두 노인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정수는 자식들의 변한 태도부터 이소연의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법무사는 때로는 공감하며 때로는 법적 조언을 하며 이정수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박 법무사가 마침내 물었어요. 이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녀 셋에게는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만큼만 주고 싶네. 나머지는. 저녁이 되어서야 이정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손에는 공증된 유언장과 몇 가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죠. 다음 날 이소연이 약속대로 이정수의 집을 찾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양식을 가져왔어요. 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이소현아. 너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 이정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묻지 말고 내 집에 가서 잘 보관해 두렴.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보거라. 이소연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아버님. 봉투 안에는 이정수의 유언장 사본과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세 자녀에게 법적 의무 상속분만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은 소반재단이라는 소외계층 청년 자립지원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필 메모에는 단 한 줄. 노는 잘 갈면 밥이 되는데 사람은 잘 못 갈면 싸움만 남더라. 이소연에게 봉투를 건넨 후 이정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달라진 자식들과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사라진 자식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다정했던 이소연의 모습이 교차했죠. 저녁 무렵 이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이정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이정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남긴 자신의 유산이 비록 자식들을 실망시킬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마지막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수의 세 자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언장 공개가 진행됐어요. 박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이정수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미숙은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고 정용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지혜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먼저 세 자녀분께는 법정 상속분의 최소 비율인 3분의 1만 배분됩니다. 그 금액은 각각 2억 원으로. 뭐라고요? 정용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체 재산이 19억인데 우리가 받는 건 고작 6억이라고요? 박 법무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나머지 13억은 소외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소반재단에 기부됩니다. 정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자식인데.
왜 우리한테는? 혹시 다른 숨겨진 유산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정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이소현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너 때문이지. 정미숙이 이소현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꼬셨구나. 우리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던 거지. 이소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전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정용수가 비웃었어요. 거짓말 마. 그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아버님께서 이 봉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소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법무사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것은 이정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노는 잘 갈면 밥이 되는데 사람은 잘 못 갈면 싸움만 남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박 법무사가 계속했습니다. 소반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소현 씨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녀가 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미숙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용수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지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이소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선택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뜻을 받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정수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닌 진심의 가치였으니까요. 3개월 후 아산시 작은 강당에서 소반재단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이정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란 메모지 하나가 자리했어요. 돈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진심은 나눌수록 크게 남더라. 강당 앞줄에는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소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소반재단은 곧 이정수 어르신의 평생 일구신 땅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소반이란 작은 밥상을 뜻하죠. 어르신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많은 이들의 밥상을 채우셨고 이제 그 정신을 이어 청년들의 꿈을 채우고자 합니다. 강당 뒤편에는 정미숙, 정용수, 정지의 세 남매가 서 있었어요. 발족식 초대장을 받고 마지못해 참석한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정미숙이 이소현에게 다가왔어요. 왜 우리를 초대한 거니? 이소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에요.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니까요. 정용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너무했지. 정지혜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단 사무실로 사용될 작은 건물 앞에서 이소현은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해요. 이건 아버님의 유산이니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 상처가 있겠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난 후 이소현은 두 아이와 함께 이정수의 사진 앞에 섰어요. 조용히 사진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잘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보였어요. 한때 이정수가 평생을 일구었던 그 노는 이제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나는 쌀이 많은 이의 배를 채우듯 이정수의 마음이 많은 이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혜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소현 옆에 서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구나. 이소현은 정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의 뒤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이정수의 눈이 저녁 노을에 물들던 그 모습처럼 아름답게요. 창가에 걸린 액자 속 노란 메모지의 글씨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진심은 나눌수록 크게 남더라.